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의원이 휴가여서 이렇게 사복을 입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장약의 부작용에 관해서 대처법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 오는 가장 많은 이유는 위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장약을 아주 처방을 많이 하고 어떤 약이든지 간에 위장약이 보통 같이 들어있는데 이런 위장약을 꾸준히 먹었을 때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은 위장약 장기 복용은 골절 위험이 증가합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위장약 남용은 심각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를 보면 점막이 이렇게 두툼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데 여기 이렇게 색깔별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의 세포들이 있는데 여기 썼습니다. 벽세포, 위산을 분비하고 주세포, 펩시노겐,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죠. 그리고 ECL은 히스타민, G세포는 가스트린. 이런 것들이 모두 분비돼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산분비 억제제 그 처방전 우리가 약봉투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이 PPI라고 하거든요. 이 영어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양성자 펌프 억제제. 이 양성자라는 것이 이 수소이온입니다. 이 수소이온이 양성자거든요. 이 수소가 염소가 합쳐진 것이 위산이거든요. 그래서 위 점막세포에서 수소를 위 안으로 이렇게 분비를 하는 것이 바로 위산 분비가 하는 것인데 그 펌프가 있습니다. 수소를 이렇게 분비하는 펌프. 이 펌프를 억제하는 약이 바로 이런 PPI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나온 이제 약으로는 P캡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더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K캡이라는 약도 있고 이런 약들은 강력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억제하냐면 식사를 안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식사를 안 했을 때는 이 초록색 이 펌프들이 세포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 이렇게 세포막에 딱 이동을 해서 여기서 위산을 위 내부로 분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산을 분비하는 펌프가 효소인데 양성자 펌프라고도 하고 이것을 이 벽세포입니다. 이게 벽세포. 이 위산을 분비하는 세포가 벽세포. 그 양성자 펌프, 수소이온 펌프. 이것이 이제 수소를 분비하는 것이죠. 그게 위산입니다. 아무튼 이 공복 시에는 이 펌프가 세포질 안에 있다가 밥을 먹으면 이 세포막으로 이동해서 이 펌프에서 수소이온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벽세포만 보면 이렇게 이 주황색으로 펌프가 한 개 보입니다. 이 펌프에서 이 수소이온을 위 내부로 분비하고 이 칼륨이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펌프인데요. 이것을 자극하는 세 가지 자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 그리고 히스타민, 그리고 가스트린. 이 세 가지 물질이 이 벽세포를 자극을 하면 이 펌프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큐란, 잔타 이런 약을 과거에는 많이 썼는데 그게 바로 이 히스타민, 요 히스타민 이 수용체 차단제입니다. 하지만 이 아세틸콜린이나 가스트린을 차단하지는 못하니까 이것만 차단해서는 위산 분비 억제 효과가 약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강하게 쓰는 약이 바로 PPI가 바로 최종 단계 위산을 분비하는 펌프를 억제하는 그런 PPI, 이 양성자 억제제, 이거를 쓰면은 강력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PI가 위산을 분비를 억제하면 위산에 의해서 점막이 부식이 돼서 위염, 위궤양, 위출혈 이런 병변이 생기는데 위산 분비를 억제하면 이게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 억제하는 동안에.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한 약입니다. 그런데 남용을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쓰면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보시면 특별히 이제 이 PPI라는 약을 쓰는 요령이 있습니다. 식전 30분 전에 먹어야 합니다. 밥 먹고 먹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선 흡수가 된 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밥을 먹으면 이제 작동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식전 30분 전에 이걸 먹어야 하고 취침 전이나 식후 복용은 효과가 적다. 이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산은 소화에 가장 중요합니다. 위산이 있어야 이 딱딱한 음식물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고 또 단백질 소화 효소가 펩시노겐인데 이 펩시노겐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어도 위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미네랄을 흡수할 때 이렇게 이온화를 시켜주는 것이 위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산은 우리의 소화에 너무나 중요한 그 물질인데 이것을 억제하는 것은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또 이렇게 굳이 이렇게 강력한 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강력한 PPI 약을 쓰는 것, 이것을 저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산은 단백질 소화, 미네랄 흡수, 비타민 소화 흡수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스피린이나 진통소염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또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이런 만성통증 질환, 이런 분들은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또는 진통소염제, 이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수년, 수십 년 이렇게 장기 복용하는데 이런 약이 위출혈이나 위궤양, 위천공 이런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PPI라는 강력한 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속에는 다양한 미네랄이 있습니다. 칼슘, 철분, 아연, 구리,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결합된 형태로 음식에 들어있고 이것을 위산이 이렇게 분리를 시켜줘서 이온을 만듭니다. 이온, 칼슘 이온, 철 이온, 아연 이온, 구리 이온 이런 이온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쉽게 흡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을 흡수해도 반드시 위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PPI를 장기 복용하면 이런 미네랄이 부족하게 돼서 다양한 건강 문제가 생긴다. 특히 칼슘 흡수가 부족하면 이 뼈에 있는 칼슘을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골다공증 환자나 또는 PPI 장기 복용 환자에서 칼슘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방하는 칼슘은 거의가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 이 탄산칼슘은 위산이 이거를 분리를 시켜줘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위산이 적은 사람은 이런 처방하는 이 칼슘제는 흡수가 적다.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구연산 칼슘, 이 구연산 칼슘, 칼슘 사이트레이트 이것은
위산의 의존도가 낮아서 위산이 적은 사람도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위산이 적은 사람, PPI를 장기 복용하는 분, 이런 분들은 탄산칼슘보다는 구연산 칼슘을 드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또한 철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철분이 부족하면 당연히 빈혈이 생기는 거 아시겠죠? 또한 아연, 마그네슘, 구리 등등 다양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것들은 검사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피검사로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PPI라는 약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미네랄 검사, 또 비타민 B12가 있거든요. 여기. 이것도 위산이 없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그 어떤 기전이 있는데, 그래서 비타민 B12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부족하면 꼭 이렇게 보충제를 투여해주면 되겠습니다. 위산이 감소하는 다양한 상황이 있죠. PPI를 먹는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피캡 또는 H2 차단제, 뭐 큐란이나 잔타, 그리고 위를 절제하신 분은 당연히 위산이 안 나오니까, 또 자가면역 위험, 위축성 위험,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위산이 대부분이 감소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미주신경 저하, 이 미주신경이 이제 위산 분비하는 그 신경이니까요. 이런 다양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위산이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미네랄, 뭐 비타민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검사하지 않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저산증, 위산 부족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는데요. 이제 보면 고기를 먹으면 속이 오랫동안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고 안 내려간다. 또 식후에 트림을 자주 한다. 또 철이나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는데 피검사를 해보니 이런 빈혈이 있다. 또 위수술을 하신 분, PPI 장기 복용, 고령 이런 분들은 저산증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H2 차단제를 많이 썼고 요새는 PPI를 많이 쓰는데 효과는 이것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PPI가 너무 강하니까 그 협심증, 뇌졸중 이런 분들이 그 PPI를 장기적으로 쓰거든요. 아스피린 같은 거 쓰니까. 그때 PPI가 너무 강하니까 이런 조금 덜 강한, 조금 약한 이 큐란이나 잔탁을 쓰면 어떤가? 그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혈이나 위궤양을 막기 위해서 이런 PPI를 쓰는 것인데 그걸 막는 효과가 아주 약하다고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PI를 써야 됩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피캡이라는 약이 나왔는데 이게 포타슘 컴페티티브 애시드 블로커거든요. 그래서 이 칼륨 경쟁적 산분비 억제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명으로 있고 이런 PPI와 이 피캡의 차이는 이 피캡이 여러 가지로 더 장점이 많습니다. 효과도 빠르고 그리고 식사에 영향이 없어서 식후에 복용을 하셔도 되고 또 야간에 잠자는 동안 위산 분비를 잘 억제해 줍니다. 잠자는 동안 속이 너무 아파서 잠을 깨시는 분들은 PPI보다는 피캡을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야간 산분비 억제의 효과가 피캡이 더 우수하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쓸 때는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여 원칙이 있죠. 아무튼 이제 그 장기 복용하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보통의 이제 위에 문제가 있을 때 쓰는 경우는 최대한 짧게 8주까지 최대 8주까지 그리고
위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가벼운 위염 이럴 때는 굳이 이런 PPI, P캡 강력한 약을 쓰지 않고 제산제나 또는 큐란 잔탁 같은 조금 약한 강도의 약을 먼저 써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그냥 손쉽게 PPI, P캡을 너무나 손쉽게 처방을 막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알아야 되겠죠. 처방이 이런 강력한 이 약이 처방이 꼭 필요한 경우는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출혈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런 예방적으로 아스피린 같은 거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쓰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쓰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장기 복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장기 복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칼슘, 철분, 미네랄, 비타민 이런 거를 다 검사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검사해서 이것이 부족하거나 골다공증이 있거나 하는 것을 같이 꼭 치료해 줘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산증은 우리가 이제 PPI를 장기 복용하면 위산 분비가 억제되니까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위축성 위염 때도 저산증이 오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식습관 개선, 제가 그냥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오래 씹기, 이것만큼 강력한 소화제는 없다고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오랫동안 씹는 거, 이것이 가장 좋은 소화제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비타민C, 비타민C는 강력한 소화제다. 위염 치료제고 위암 예방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유기농 식초, 애플사이다 이런 것들을 식사 직전에 희석을 해서 소주 한 잔 정도 분량을 드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연이나 B군 비타민이 이제 부족하기가 쉽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충제로 드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인이라는 약을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가 있어요. 베타인 HCL은 먹으면 위 내에서 위산으로 바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산을 공급하는 거예요. 위산 자체를 투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은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복에 드시면은 좀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점차 증량하고, 만약에 속쓰림 장열감이 있다면 일단 중단하고 다시 저용량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미란이나 출혈이나 궤양이나 이런 걸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인을 쓰는 경우는 이제 당연히 저산증일 때, 이런 소화불량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철이나 아연이 흡수가 너무나 안 됐을 때는 베타인을 씀으로써 흡수를 좀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걸 쓰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급적이면요.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는 분, 그 진통소염제, 또 위궤양, 특히 위궤양, 또 이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베타인을 투여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가 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분들은 안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되고 베타인이 소화에 도움이 되니까 그냥 인터넷 구매해가지고 막 여러 개씩 드시는 분이 꽤 있으신데, 주의를 꼭 하셔야 되는 약이 바로 베타인이라는 거. 하지만 비타민C나 유기농 식초 이런 거는 그냥 편안하게 드셔도 된다는 거,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를 요약하면 PPI나 P캡은 꼭 필요할 때만 꼭 그 단기간에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PPI, P캡은 장기간 썼을 때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검사해서 그런 것들을 보충하고 이런 걸 치료해 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 위산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내용이 좀 많은데 좀 최대한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좀 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위장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제발 아침 식사 시간을 30분 당겨서 드시면 좀 더 여유 있게 아침 식사를 천천히 오래 씹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과 의사 사이먼이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